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로바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중요한지를 여러 분야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점점 더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즉 90년대 초부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5년 단위로 1%씩 하락했다는 법칙입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가 모범과 창조라는 책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저자는 잘못된 교육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포럼 올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훼손에서 찾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훼손되는 사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2025년 초, 중, 고교생들이 배울 개정교과과정 시간에 자유경쟁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노동자의 권리 등이 강조됐다고 합니다. 이에 기재부는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규제개혁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는 초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의 전봇대를 뽑겠다, 손톱빛의 가치를 제거하겠다, 구호는 요란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갈등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시도조차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규제개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반발, 규제 혁신을 하면 자신들의 권한이 약화된다고 생각되는 관료들의 복지부동한 태도, 규제를 없애 혹시 부정이라도 생기면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언론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 개혁을 논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 반시장적인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 봉투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불법 파업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업의 요구는 귀등으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는 주장 대신 복지가 잘 되면 경제 성장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주장이 더 큰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제자 모든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신 정치, 경제, 철학,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복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월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자유경제 시장 경제를 복원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원격 진로를 도입하려고 하자 의사들의 여론이 약화되는 문제 등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들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문맥이라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답변 순서는 발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한 2, 3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아까 제가 말한 국가주의의 프레임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손을 떼면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엉망이 됩니다. 문제는 자유주의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인내를 바탕으로 하죠. 참아줘야 되는데 참지는 못하고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거부터 나옵니다. 언론 기사부터 그렇게 나가죠. 국가가 손을 뗄 때 시민사회에서 어떤 자율적인 통제의 기반이나 사회적 통제의 기반이 갖춰지는데 조금만 이상해도 국가가 뭐 하고 있냐 그 틈 속에 바로 뭔가 하면 이해관계 집단과 그 다음에 관료 세력들이 그냥 바로 올라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고 정상으로 생각한다. 뭐든지 보면
국가가 손을 떼면은 뭐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이 관념이 우리 사회에 그냥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조선조 아까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이미 그 사실은 국가가 거의 좀비 국가가 돼가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정말 공화정 사상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사상을 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여립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역적으로 몰려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동인들 1000명이 그냥 몰살을 당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허균 같은 사람 가서 신분제도 타파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가 능지처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다 왕정을 그렇게 인정하고 왕정이 사라지면 나라가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우리 사회도 아직도 있다. 이게 좀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쉽게 해결 안 된다. 굉장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스웨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그야말로 형평과 그 다음에 이 공정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분배에 관한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진보 말하자면 복지 세력은요. 복지 주장하는 지금 한국의 진보 세력. 보면 이게 사이비 진보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텍스 웨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기업이 돈을 줬을 때 실제 빼고 주는 돈입니다. 그건 국가로 가는 돈이죠. 그 텍스 웨지가 한국은 중위소득자 개념으로 치면 한 20% 정도 됩니다. 20%를 떼고 80을 근로자가 가져가요. 이게 제가 누군가 하면 부자가 아니고 중위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게 중위소득자의 텍스 웨지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약 40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세부담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중산층이 대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내느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내는 만큼 오히려 복지도 일종의 공동구매와 거의 같은 거니까 내가 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니 중산층이 그만큼 낼 때 부자는 당연히 더 내고 그 다음에 그 복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은 왜 지난번 문재인 정부를 제가 뭐라고 했는가 복지 파괴주의자라고 자기들은 복지를 늘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복지 파괴주의자라고 왜 복지 파괴주의자인가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조세를 낼 때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는 겁니다. 내가 내는 만큼 국가가 더 잘 돌아가고 그 돈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쓸 것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 쪽에다 쓰는가 하면 현금복지로 해가지고 파퓰리즘에 있다가 현금복지로 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이퀄 뭐가 되는가 하면 퍼주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돈을 쓴 게 아니라 복지를 한 게 아니라 퍼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납세자로 하여금 가지게 이 복지 파괴주의자 아니고 뭡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복지라는 이름 아래 복지 파괴 행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복지 관념에 입각한 자유주의 체제 이런 것은 요원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정치 현실과 맞부닥치면서 충돌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규제개혁위원장 하우님 계고 계시지만 규제개혁 1호 사업이었던 대형마트와 관련된 부분도 진전이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노동사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과연 실행경제 원칙과 맞는 건지 물론 이제 쌀값이 급락하니까 농민들을 위한 구제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쌀 45만 톤을 국가가 매입을 하면서 몇 조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관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부가 그 일관성을 스스로 깨는 순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그건 공연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해서
정권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 운영 최고 책임자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1980년대 레이간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레이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각에다가 다 맡겨주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풀어나가겠다. 제일 첫 번째가 악의 축인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MD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미스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겠다. 결국 실현화시켰지 않습니까?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텍스컷, 감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노동의 유연성을 썼습니다. 지금도 해고의 자유, 다시 얘기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지니까 그 부분에 장기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기반된 정말 내가 5년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럼 뭐 노동의 유연성 하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거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뭐 똑같구나. 처음에 가치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현실 정치에 타협하게 되는. 그래서 게다가 또 히레더와 같이 내가 2005년도에 정권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의 병자인 독일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했었던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도 굉장히 담론적 수준에서의 자유와 담론적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특히 2024년도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기대한 만큼의 거를 나오지 않으면 지금 얘기했었던 모든 것도 실행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Presidential power is persuasion.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왜 어렵냐면 전 정부 때 이런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도어스태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눈물로 쏟고소하고 같이 고통 분반하고 98년도 DJ가 IMF 때 모든 국민들에게 같이 동참하자 구조조하고 허리도 졸라매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얘기하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의지와 철학과 그리고 열정, 도전이 같이 맞물릴 수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게 더 어렵죠. 그러면서 봤을 때 2024년도, 2027년도 두 선거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더욱더 강한 의지와 실천력과 설득력과 통찰력이 절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근 교수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 또 규제개혁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의 그 시선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나라나 선진국 포함해서 반시장, 반기업적인 경향은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미국, 영국도 다 있습니다. 반기업 정선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은 상당히 유교적 전통과 권위주의적 그 중앙집권적 전통을 물려받은 나라인데 또 그런 문화가 뿌리 깊게 있는데 1950년대 이후에 우리의 선배 세대하고 부모 세대가 계속 유별나게 잘 모르는 시장 경제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왔거든요.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사우스 코리아가 비교적 신생독립국 중에 재산권과 경제적 계약의 자유와 경쟁 체제를 개방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왜 장기 추세적으로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소진되느냐, 아까 제가 발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의 시장 경제의 기본축이 2000년대 들어와서 토지 공개념 등등을 해서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진보 정권에 의한 어떤 시장 불신에 의한 경제적 자유, 계약의 자유에 대한 억제,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불공정 거래와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경쟁 상태 이런 것들이 자꾸 확산이 돼서 이런 것부터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요 규제 상태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스크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니까 우리 국민들 다 복종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스웨덴도 막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마스크 쓰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거지 왜 국가가 하냐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오히려 마스크 안 쓴 사람 막 야단치고 그러는 국가가 하는 일은 다 공익이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우리나라의 규제의 불량 규제의 대표적인 게요. 법에 근거 없는 간섭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청에 가보면요 행정지도라는 게 거의 관행이에요. 기업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법적 근거대라 그러면요 괘씸죄에 걸려서 더 크게 혼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와서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규제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에 없는 규제를 마구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법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신시장 신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이 서비스들이 막 좀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에는요 법이 없으면은 일단 불법이에요. 일단 너는 돈벌이 하는 거는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게 사실은 민관에 다 존재해요. 민간인들도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특허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관청에 가서 이거 해도 되냐고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참 이 규제 개혁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은요 그 의사들은 다 환자로 보이고 검사는 다 죄수로 보인다고요. 공무원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요 이게 민간은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부는요 사업재단 다 도둑놈이고요. 교통부는 운송업자 다 도둑놈이고요. 국세청이 뭐 다 탈세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규제가 마구 그냥 이 집행자 관점에서 너 나쁜 놈이지. 네가 이거 하려면 네가 나쁜 놈 아닌 걸 나한테 와서 증명해봐. 이렇게 되니까 사전 규제 인허가제가 횡행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단체 기업 받는 문화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조롱이 대상이 된 규제 개혁이요. 대형 매장 의무 휴업. 그거 한 달에 2번씩 의무 쉬게 하는 거 여론조사에 보면 소비자들은 90% 찬성이거든요. 그거 없애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 규제 개혁에 이걸 상징으로 한번 삼으려고 제1호 규제 개혁안건을 올렸다가요. 지금 무기한 연장 들어갔어요. 전국의 소상공인 재래시장에 프레카드가 붙었어요 지금. 대형 매장.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현실이요. 이게 획일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산이나 이런 신도시에는요 대형 매장하고 재래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구나 부산 같은 전통시장하고 붙어있는 대형 매장들은요 풀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라 안 된다 흑백으로 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지금 예를 드신 원격 진료도요. 또 요새 택시 잡기 어려우니까 모빌리티 규제 타다금지 우버 얘기도 나오고요. 이 모든 규제가요 보니까 획일적으로 푼다 안 푼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봐야 깨지면은요 안 하지만 못해요. 그 취약 연령 5살로 낮추는 거예요. 그건 규제 개혁은 아니지만 그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 때 1년이라도 빨리 경제활동 인구에 참여하게 하는 거 장점이 많은 거고요. 제가 아는 한 그거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설립게 꺼냈다가 한참 깨지는 바람에 앞으로 5년 동안 이 얘기는 이제 끊이지도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야말로 베이비 스텝으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의무휴업 제일 쉬운 줄 알았더니 부딪혀보니까 뜨거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이 앞으로는 적어도 이게 민주주의의 코스트라면 코스트고요. 다원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의 수립이라는 게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위주의 정부 때는 쉬웠죠. 그냥 까불지 마 그리고 해버리면 됐는데 이제는 소통과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단계고 규제개혁은 이게 그냥 일과성이 아니고요. 꾸준히 저수지 수질 관리처럼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배급을 한 거거든요. 국민이 깨달아가지고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역사의 어떤 성숙 이런 과정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유가 번성하려고 하면은 개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권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가 자유를 배급해 주기를 자꾸 바라는 그런 심정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정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MZ 세대들에서 어떤 변화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MZ 세대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선거해서는 안 되겠다. 서양이 200~300년 동안 정치한 걸 우리는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정치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로 7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러나 저러나 보수 정권이 50년 이상 집권을 하고, 소위 말하는 뭐 진보인지 뭐 좌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이 15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어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데, 결국은 배를 뒤집었잖아요. 뒤집었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은 아무 준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준비 없이 배에 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잘하길 바라는데 갑자기 링이 올라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자기 소신 발표했잖아요. 한미동맹 강화하고 규제 격화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CNN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정치에 왜 뛰어들었냐 물었어요. 외국에서 봐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 하다가. 그랬더니 정치 분야와 정치인들 속에 기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가 법치,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이 토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뛰어들 사람이 없던 거죠,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냥 옆에다 뛰어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관철시킬지 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지금 몇 개월 지난 6개월도 안 지났죠. 그냥 탄핵당하지 않고 잘 쫓겨가지고 5년 뒤에 대통령 선거까지 잘 가는 것. 그리고 제가 이 발표문에서 그 신년윤례하고 책임윤리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냥 책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신념을 외치는 건데, 그 외치려고 하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지 기반이 좀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밀어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뽑았으니까 참고 좀 인내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조금 더 국민들 의식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의식이 많이 깬 것 같기도 한데, 정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장 경제라는 게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 반대를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엄청 많거든요. 그 배우면 배울수록 다 사회주의자가 돼요. 지식인의 90% 이상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뭐 잘 가르쳐야 하면 시장주의에서 이것도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역사라고 하는 게 한두 인간의 의지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제 롤 보게 되면 뭐 한 60대 70 후반입니다만은 다 거쳐왔어요. 산업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
이거를 뭐 70도 안 된 인생하고 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냥 대대로 되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스웨덴 부분은 우리 김명진 위원장님께서 다음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육상 선수와 오케스트라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도 각자 개를 보면 엄청난 뛰어난 악기를 다루는 장인들이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에 딱 모여서 있는 순간에 화합을, 조화를 이뤄내야 되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이죠. 각자의 그 뛰어난 창의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능력은 큰 조화라는 것 속에서 약간은 좀 자기가 스피드를 낮춰야 되고 또 상대방의 연주하는 모습도 좀 봐야 되고 말이죠. 또 물론 지휘자도 봐야 되고 그 지휘자 역할이 대통령이든 혹은 기업 CEO든 또 혹은 교장 선생님이든 학교 담임 선생님이든 말이죠. 근데 시장에는 또 다른 모습이 또 있죠. 100m 계주 선수들 4명이 뛰는 400m 계주 선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될까요? 코치 입장에서는 최고 100m를 빠르게 그리고 바톤을 잘 넘기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최고의 경쟁, 최고 빨리 가는 사람만 뽑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양면적 면이 말이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혹은 시장 경제의 모습이다. 어떻게 100m를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고 교육을 시키고 또 하느냐, 코칭을 하느냐 또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0.0001초도 밀리면 다른 선수가 4명 중에 한 명의 주자로 나가야죠. 근데 거기에 조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서 최고의 속도 달리면 되거든요. 경쟁입니다. 경쟁 체제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구할 때 무엇이 먼저일까요? 어떤 사회가 더 좋을까요? 두 가지가 같이 어울리는 사회다. 이 두 가지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대통령의 몫이고 교장 선생님의 몫이고 CEO의 몫인 것 같습니다. 경쟁 체제를 가장 강조하되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각자의 악기의 장인들이 함께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생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좋은 시장경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은 다 답변을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엄선해서 아주 골라가지고 질문드려서 시간을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는 1대1 질문을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저 발표 순서대로 김병준 위원장님께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을 실패한다면 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윤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정책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국무총리직의 제의가 온다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제의를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총리직 제의는 제가 답할 문제가 그거요. 사실은 저는 이미 공직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국민들 향해서 선언까지 한 사람인데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죠. 말하자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 하루라도 지탱 못할 정도 되고 게다가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거는 자꾸 무슨 환율에다가 그 다음에 금리에다가 물가에다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걸 잡겠다고 자꾸 경제부처들이 뭐 기재부 장관, 부총리 비롯해서 움직이는데 이거 못 잡습니다. 뭘로 잡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금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제가 걱정하는 건 대통령께서 물가 잡겠다고 해서 제가 걱정 되게 합니다. 어떻게 잡는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가려면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답은 미시 산업 정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R&D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이 있는데 그쪽 분야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고 매일 나오는 게 물가가 어떻고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지금 그 미시 산업 정책 R&D는 이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희망이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뛴다는 게 보여요. 그쪽에 부처는 도대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무지무지하게 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경제부처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외환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외환 우리 단단하고 좋죠.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주로 뭔가 하면 이때까지 나온 보고서 보면은 미국하고 역금리 현상이 일어섰을 때 우리가 그래도 뭐 빠져나가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 다르단 말이에요. 환율까지 같이 움직였을 때는 지금 다 상당한 위험이 지금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럼 미시산업 정책은 오히려 지금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그 하나의 그림이 새로 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네, 저 사실 물가, 뭐 환율, 그다음에 금리 다 이렇게 가격 기구입니다. 가격 기구. 그 가격 기구를 때려잡겠다. 안 된다. 아까 김종석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김형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시장적, 반자유적 정치인들을 솎아낼 수 있나?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은 우선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미국에서 낙천 운동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시장 또는 그 민주적인 법안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의원에 대해서 낙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레셔가 굉장히 강해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천을 지도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 눈치를 안 보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예요. 무조건 당론에 따라가고 앞장서서 뭐 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불가능한 거죠.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이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 보수들이 모든 걸 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공천권 하나를 바꾸니까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미국 정치에서 그 1903년도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냐면 국민들 눈치를 보기를 시작한 거란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빚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저는 이제 모르는 어떤 주문을 했냐면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 한번 확 바꿔봐라. 까무러칠 정도로 당신도 할 수 있다. 뭐 아쉬운 거 없잖아요. 다 이뤄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함께 국민들과 같이 끌어나갔다면 훨씬 좋을 텐데 그 현재 우리 그 구조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이제 바꿔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우리 정치학자나 뭐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실현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가장 커다란 현상인데 내년도 정치의 전망을 해보면 다 정당이 파편화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쪼개질 거고 저는 국민의힘도 쪼개질 거고 막 쪼개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파편화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 못하고 이상한 정책 거래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미국은 1900년부터 1918년 동안을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식인들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편으로 갈라서가지고 언론도 갈라서고 지식인도 갈라서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혁의 운동을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시작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탄탄한 이유는 뭐냐면 싱크탱크라든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럼 같은 데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지식을 각 정치 영역에다가 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신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토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그 운동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종석 규제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상당히 질문지가 길어가지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이 발전하면 기존의 그 아날로그 산업에 잔류하였던 인력들이 실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업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의 불만이 누적되면 이를 이용해서 좌파들이 시장 경제에 대한 그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 산업적, 복지적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런 이슈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 혁명이 진전되고 있고 과거에 아날로그 기술에 기반뒀던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가깝게는 우리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무렵에 그 타다를 금지시켜달라고 택시 운전자들이 국회 앞에 와서 시위를 크게 할 때요. 4명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1명도 아니에요. 그래 이런 저항을 없애려면은 천상 그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게 사실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 인력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 분들은 재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원활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전환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복지 시스템 속에 편입시켜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 이 다원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게 이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제약이 걸리고요. 새로운 산업의 진출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지속이 제동을 걸리죠. 우리나라가 이제 타다 금지법이 바로 그런 거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원격 의료가 어느 정도 정치권의 능력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과연 이러한 고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 안전망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중섭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건 질문지가 짧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을 연금술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단순한 목표인 책임윤리는 이상주의적 목표가 아닌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아마 그 쓰신 글에서 아마 뽑아낸 것 같은데요. 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정치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어떤 예술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풍토에서 상당히 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시민 교육 얘기했으면 장기적으로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나면은 정치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20대, 30대부터 정치 훈련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로 진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일종의 정치라고 하는 건 연금술사라고 하는 건 몸으로 체력화해야 되는 건데 우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정치인들도. 그래서 그거 뭐 상당히 장기적 과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연혁 교수님께는 질문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질문지가 길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웨덴 등 유럽 선진복지 국가의 복지제도는 오랜 시장경제 체제를 경험한 결과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복지제도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복지제도는 아마 이렇게 퍼주는 복지, 뭐 그런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시장경제 체제와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와 동떨어진 그냥 퍼주는 것을 복지로 생각한다. 그것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아까 이미 그 모델로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선진복지라고 하는 그 추구하는 복지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당 차원에서나 또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헌법정신구현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부터 제대로 교육시키고 민주주의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또 우리 다양한 또 이제 평생교육이나 등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페이고라는 건데 낸 만큼 받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은 복지는 선진복지라고 하는 덜 내고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스웨덴보다 적게 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정 그러시죠. 근데 그렇다면 그 아직 납세 의무를 다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전문직이신 분들도 사실은 그 신고할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거짓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납세 의무를 충분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도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조세 정의하고 투명성을 이룰 것이냐. 저는 이 전제 조건이 없는 다음에는 사실은 선진복지가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전제 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는 선택적인 질문이니까 1번이냐 2번이냐 고르는 거니까 좀 쉬울 것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냐 아니면 국민 각자가 각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에 대해 국가가 그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네. 네, 어쨌든 제 글에서 좀 달았고요. 영미 모델하고 그다음에 대륙 모델하고 이제 스웨덴 혹은 북유럽 모델에서 행복은 과연 국가의 역할이냐, 행복 추구,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행복을 이루는 것,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것은 국가의 역할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의무가 작동될 때 사실은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도달려 주는 것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사회계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 표 9에 나타난 국민의식조사를 한국에서 실시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혹은 이미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정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전문가는 사실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시고 또 빅데이터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연구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식조사. 네, 그걸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정된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지체되었습니다. 뭐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오랫동안 이제 세미나를 해본 결과의 경험에 의하면요. 자,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평 및 폐해사를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강평해 주시고 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대로 말씀. 아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자유와 자유주의에 관한 상당한 그 신념을 가졌습니다. 혹시 저는 이게 어떤 어디서 뭐 좀 좋은 이야기 듣고 그냥 전달하고 그냥 하고 좋은 말로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사실 저는 장시간에 걸쳐서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캐본 적이 있습니다. 그 캐보니까 대학에서 어떤 강의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강의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슴에 와닿았고 그 이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프리드만 책을 이렇게 권해서 했고 그 뒤에 어떤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상당한 그 검사 출신답지 않게 그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국가 권력을 가장 강하게 사용했던 그 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답지 않게 그 자유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있다. 그것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아니면 그 방향이 아직 다 잡히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려고 간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좋은 기회 아닌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약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내각의 장관들이 지금 대통령의 그 어떤 의지라든가 신념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마구잡이 그 대통령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규제가 마구잡이 나와요. 아까 교육부도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5세 뭐 같은 것도 자유주의의 원칙을 따른다면은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해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5세에 넣든 6세에 넣든 부모가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죠. 자유주의 원칙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장관도 그런 원칙에서 가서 보고를 내고 대통령도 아마 착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곳곳에서 이렇게 오히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당도 지금 대통령이 그 추구하는 그 오히려 다듬어주고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뭔가를 따져보고 또 다붙이고 해야 되는데 거의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게 더욱이 민간 포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논의가 앞으로 가면서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무슨 자유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하셨거든요. 우리 스웨덴 이야기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게 복지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당연히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뭔가 이 양날개를 같이 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 자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스웨덴은 우리가 늘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야기하면 복지국가로만 알고 있는데 복지국가 이전에 사실은 시장 자유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따라가고 싶지만 그건 우리한테 무리고 저보고 이야기하자면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캐나다 정도만 따라가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고 OECD 평균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경제는 시장 경제로서의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 이런 데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낼만큼 낸다고 하는데 주로 부자들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부자들은 확실히 낼 만큼 냅니다. 한국 사회에. 왜 낼 만큼 내는가 하면 지금 소득세가 다
아시다시피 그 40%그저 우리가 부가세까지 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스웨덴 같은 데 없는 세금들, 상속세, 그러니까 이중과세로 되는 상속세 떼어내죠. 게다가 토지 팔면 토지에 관련 세금 크죠. 사실 낼 만큼 내거든요. 문제는 누가 안 되는가? 아까 중위소득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위소득자를 비교하면은 스웨덴의 중위소득자보다 반도 안 된다. 오히려 그 이하로 내려가 스웨덴만 해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 세율이 지방시하고 국시 합쳐가지고 거의 55%를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그 55%를 감당합니까? 도시 근로자 가계 소득에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6배만 되면 그 세금을 감당합니다. 근데 한국서는 면세점이 엄청나게 높고 아시다시피 면세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특히 중산층의 그 세율은 상당히 낮게 지금 돼요. 이게 전부 뭔가 하면 소위 파퓰리즘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파퓰리즘은 왜 나오는가? 국가가 휘두를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놈의 정치가 계속 파퓰리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대로 국가주의가 계속되는 한 저는 파퓰리즘은 한국에서 더 기성을 부렸을 뿐이지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발제들 해주셨고 게다가 우리 함 회장님이 이 자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담론도 적절하게 넣어줘가지고 더 아주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오늘 좋은 발제 한 데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게 오늘 나와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몇 분, 국회의원들 몇 분, 아마 당에 일이 있고 국회 일이 있으니까 가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쭉 앉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함 회장님 대신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